수명에서 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으로 단순히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보다 실제로 내가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건기구에서는요, 100세 시대인 지금 유병 장수의 삶보다 건강 수명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또 다른 말로는 행복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100세 시대인 지금 우리의 행복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10명 중 8명이 현재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성질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약을 먹고 낫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경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요.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증, 당뇨병 순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 69.5%, 60대는 87.6%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50대에 가까운 사람들의 약 70% 이상이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만성질환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요, 다른 질환과 달리 한 번 평생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인데요. 22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요, 21년 기준으로 국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79.6%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닌 최소 2개에서 3개의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으면서 여러 합병증까지 얻게 되는 만성질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인슐린 저항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슐린이 무엇인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이란 혈당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그 혈당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췌장에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럴 때 인슐린은 우리의 혈당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과 지방 등의 세포로 유입시켜 혈당을 낮춰주고요. 또한 간에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간에 저장함으로써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슐린은 혈액 내의 당을 각 필요한 조직으로 이동시켜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마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로 혈액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넘쳐 흐르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 원인은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체가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인슐린이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시켜 혈당을 낮춰주는데요. 그렇지만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혈당을 낮추지 못해서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신체의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췌장은 과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렇게 췌장의 기능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혈당 상태의 또 다른 문제는요, 당이 혈관에만 있고 세포로 이동되지 못해서 각 조직의 세포 내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먹은 이 음식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요, 혈관에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 혈관 속의 염증은 매우 우리에게 치명적인데요. 이 염증은 우리의 혈관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찌꺼기 같은 플라크를 만들어내서 혈관의 길을 점점 좁게 만들어 각종 혈관 합병증을 유발시킵니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신체의 혈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된 사진인데요. 투시 안경으로 본 우리 몸속의 100억 개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는요, 우리의 머리부터 심장, 복부, 팔다리까지 모든 부위에 분포된 혈관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신에 분포된 혈관에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혈당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독성을 띠게 되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각종 염증 반응과 함께 만성질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대혈관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요, 심근경색을 일으키고요, 뇌혈관을 막을 경우 뇌졸중이 일어나고 눈으로 가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발끝에 말초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족부 쪽에 궤양이나 고름 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다리, 발가락 등을 절단하는 심각한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는 신장의 기능도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지방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은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식생활 습관에 의한 비만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의 현대인들은 칼로리 과다 섭취 및 운동 부족, 그리고 코로나 유행 이후에 비만율이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비만 유병률을 좀 살펴보시면요,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남성은 44.8%로 거의 2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여성의 경우는요, 29.5%로 나왔습니다.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8.2%로 정말 놀라운 비만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동반되는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제2의 당뇨병의 발생률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만은 몇 %나 될까요? 다음 화면에서 대한당뇨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비만율을 나타내고 있는 원형 차트를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요, 당뇨병 유병자 중 2명 중 1명은 무조건 비만을 동반했고요. 심지어 비만 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 23.6%의 사람들도 당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유병자는 약 63.3%로 같은 비만이지만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데요. 바로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부에 있는 내장지방은요, 우리 이제 몸속에 과잉 축적이 되면 유리지방산이 되어서 혈액 속으로 다량 유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손상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고요. 그뿐만 아니라 혈액 내에 증가된 유리지방산은 간과 근육으로 지방 축적을 유발해서 지방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우리 혈중에 이 세포 내에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되지 못해서 중성지방의 축적으로 내장지방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 내장지방을 만들어내고요. 또 이러한 내장지방은 또다시 세포 내 유리지방산을 유입시켜 인슐린 신호전달 체계에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염증 물질이 혈관 내피 세포의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그리고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췌장 세포의 독소를 유발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복부 비만의 내장 지방이 우리의 인슐린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조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것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면 다시 비만이 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비만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상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파서 급하게 과자를 먹었는데 더 배고프고 허기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굉장히 달콤한 이 당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요. 체내의 당분이 한꺼번에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갑자기 상승해 버립니다. 이때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저혈당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혈당을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당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행동을 매우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자주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혈당을 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를 시청하시면서 간식이나 음료 등의 당 섭취를 하고 계신다면요. 다음 화면의 그래프처럼 식후 정상 수치인 150mg 퍼 데실리터보다 훨씬 높게 혈당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요.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 세포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혈액 속 당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병원 검사는 당뇨병 기준 검사로는 발견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기존의 당뇨병 검사로는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이 모두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2시간 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견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혹시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증상의 기본은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들고 또 반복적인 저혈당 상태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특히 식후에 굉장히 극심한 피로와 함께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면서 식후 바로 공복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는, 즉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평소 식습관을 체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또는 어제 점심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잠시 자신의 식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점심시간에 아마도 쌀밥과 반찬, 그리고 분식류인 떡볶이, 라면, 칼국수, 짜장면, 여름이라면 냉면, 그리고 요즘에는 마라탕까지, 그리고 식사 후에 꼭 습관처럼 먹는 것이 있죠. 바로 음료와 빵, 디저트입니다. 너무 맛있고 즐거운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때 당을 폭발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모두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우리의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정말 최고죠. 우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고요. 그렇지만 가끔이 아니라 자주 혹은 매일 이렇게 먹는다면 우리 인슐린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습니다. 이렇게 과잉의 탄수화물 섭취에 이어 당이 높은 음료들 그리고 각종 간식들은 과잉의 탄수화물 섭취로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요. 비만은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고혈당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평소에 탄수화물을 잔뜩 섭취한 후에 습관처럼 먹는 음료가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11년 119g 수준이었던 음료류 섭취가 2020년 229.5g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음료류 섭취는 당연히 당 섭취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카페에서 유행하는 흑당, 달고나 라떼, 약과를 이용한 음료는 하루 당 섭취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건강을 위해 하루의 당류를 25g 미만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잉의 당 섭취는 우리의 치아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이어 비만 그리고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료만으로 하루 당 섭취의 권고 기준을 25g을 가뿐히 넘길 수 있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 믹스커피를 굉장히 평소에 매일매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믹스커피의 양의 절반이 당입니다. 그 양은 약 5에서 6g 정도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만약 습관적으로 믹스커피 2봉만 먹어도 약 10에서 12g 정도의 당류를 섭취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믹스커피만 먹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믹스커피랑 떡 또는 빵을 함께 드셨다면 체내 혈당 수치가 굉장히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스커피를 드실 때는 스틱 안에 있는 설탕량을 조절하셔서 덜 달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인데요. 오늘 혹시나 아메리카노가 아닌 라떼를 드셨다면 벌써 13g의 당 섭취를 한 것인데요. 각설탕으로 먹는다고 가정하면 4.3개 정도의 각설탕을 그냥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각설탕 하나에 3g 정도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철에 시원하게 콜라인 음료를 드시는 이 젊은 층도 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는 무려 당이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스는 어떨까요?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꼭 카페에 가시면 이 주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주스 또한 당이 25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양을 각설탕으로 대신 먹는다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약 각설탕이 8.3개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름철에 자주 드시는 메뉴죠. 바로 팥빙수입니다. 빙수는 파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는 숨은 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1인당 당 섭취 권고 기준을 훨씬 넘은 양인 46g의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의 하루 당 섭취량은 약 61.4g 정도라고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권고를 이제 하는 권장량의 25g보다 약 2.5배 많은 양을 섭취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요. 2020년 기준 30세 이상의 당뇨 유병률은 2019년보다 2.2% 상승한 16.7%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당뇨 환자의 수는요, 30세 이상 6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라고 하는데요. 그 수는 526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원래 이런 당뇨와 같은 질병은 60, 7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물론 지금도 6,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0대 24만 명, 그리고 40대 68만 명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40대는 완전 젊은 층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이 나이부터 당뇨가 있으시면 평생 고통을 받으시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의 60대는 또 새로운 제2의 삶, 청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60대의 당뇨는 40대의 2배가 넘는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거의 30대 이후의 전 연령대가 당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뇨로 판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당뇨야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에 갑자기 상처가 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우리가 순전히 우리의 식습관으로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려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미 당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인데요. 100% 당뇨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식습관을 당장 바꾸지 않으면 바로 당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뇨 전 단계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1년 안에 당뇨병으로 발전할 확률이 10에서 13% 정도나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5년 후에는 50%의 사람들이 당뇨를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시트는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을 조사한 시트입니다. 아까 약 600만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당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려 2배가 넘는 사람들의 수인 14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건 30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은 당뇨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의 그래프의 양상을 보시면요. 아까 당뇨병 환자 수의 그래프의 양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확실히 아까 전에 보였던 이제 시트지에서는요. 60에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당뇨병의 수가 많았다면 지금 맨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자, 이렇게 오히려 6에서 70대 분들은 감소를 하고 있고요. 왼쪽 부분에 3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뇨 환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심지어 젊은 나이부터 당뇨가 시작되는구나. 따라서 당뇨가 걸리지 않게 나의 인슐린을 아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 되시면 여러분들도 나의 인슐린은 괜찮은 걸까? 내가 만일 인슐린 저항성이면 어떡하지? 라고 체크해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당뇨병 센터에 가시면 우리의 이제 정맥내로 인슐린을 투여한 후 매 3분마다 15분간 체열을 해서 혈당을 측정하고 또 이 혈당의 감소 정도를 컴퓨터로 계산해서 인슐린의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를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당장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서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만도 측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분비과 검사실에서 처음 내원을 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검사하는 것이 바로 체형 측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비만이 당뇨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비만도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체형 측정을 통해 체질량 지수, 복부 비만, 체지방 분석 등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에는요. 체질량 지수가 23에서 24.9인 경우에는 과체중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24.9를 넘어선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허리 둘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부의 내장 지방의 지표로 이용되는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약 36인치 이상, 여성은 80cm, 약 31인치 이상인 경우에 건강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 체지방 분석 검사인데요. 우리의 인체는 물, 단백질, 지방, 뼈에 이렇게 4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통해 잘 전도되는 이러한 전류의 특성을 이용해서요, 전기 저항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체지방 조직과 낮게 나타나는 근육량을 측정하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기를 이용해서 체지방률과 지방의 분포, 체단백질량, 체수분량 등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체지방 검사, 인바디 검사입니다. 비만의 진단, 체성분 분석, 복부 지방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총 소요 시간은 2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확도를 위해서 식사 전에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서울센터 3층 각 센터에 셀프로 언제든지 측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인 TG와 좋은 콜레스테롤에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계산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TG와 HDL 비율로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입자 크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LDL이 큰 입자가 아닌 굉장히 작은 형태의 입자라면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되어 혈관 내피에 염증 반응을 굉장히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인슐린 작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TG 수치와 HDL 수치를 알고 계신다면 간단히 계산을 해 보시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율의 수치는 논문 자료보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2 이하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만일 2를 초과하셨다면, 굉장히 숫자가 높게 나오셨다면 작고 조밀한 LDL 비입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G와 HDL 비율을 2 이하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2 이하가 이상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상태를 직접 체크해 보셨다면요. 자, 다음에는 우리의 인슐린의 민감도를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질병들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신체 활동과 식습관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동은 혈당 조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꾸준한 운동은 포도당 대사를 호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진시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요, 에너지 소모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근력의 에너지 소모를 개선시켜줍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모가 있어야 인슐린의 역할이 크게 되는데요. 이런 인슐린을 통해 포도당 대사 작용을 개선시켜주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보통은 24에서 72시간 동안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을 호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항성 운동인, 즉 근육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늘어나면요, 혈당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잘 소비가 되고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효과는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이렇게 하시면요, 인슐린 감수성을 더욱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요,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이 있고요. 저항성 운동으로는 이 근력을 이용하여 무게나 저항력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엽기나
웨이트 장비를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칼로리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3대 영양소의 비율입니다.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55에서 60%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25%, 지방은 15% 정도의 비율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은 왜 살이 찌지 않을까? 라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은요,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것은 우선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필수 영양소고요. 또한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껴서 혈당이 높은 음식을 덜 먹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지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코코넛 오일 등이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인 라우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우리가 섭취 시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높이지 않고요. 신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식단 구성 시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에서 6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식사 비율이 꽤 많이 차지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탄수화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쌀밥, 면, 빵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탄수화물은 우리의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려주는 탄수화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탄수화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탄수화물의 종류는 구조에 따라서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쌀, 밀가루 등은 단순당으로 구별이 됩니다. 이러한 단순당은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요. 우리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두뇌는 이 포도당으로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는 당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당의 단점은요, 섭취를 했을 때 우리의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당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탄수화물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복합당은 뭘까요? 단순당이 굉장히 많이 결합된 커다란 고분자 형태의 탄수화물입니다. 고분자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이렇게 작은 단순당으로 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착한 탄수화물이라는 별칭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복합당은 채소와 곡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당과 복합당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탄수화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좋을까요? 바로 GI 지수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GI 지수란 혈당 지수인데요.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I 지수가 70 이상으로 나온 음식은요,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단순당으로 구분이 되고요. GI 지수가 55 이하로 나온 음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GI 지수가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을 몇 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은요, 바게트, 식빵 등이 있습니다. 무려 93, 91의 GI 지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음식들의 특징을 가만 살펴보면요, 의외로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단맛이 나는 것 같지도 않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을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침 성분인 아밀라제에 의해서 너무 쉽게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들은 거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음식과 굉장히 비슷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베이글빵, 백설기, 그리고 감자, 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감자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영양가가 풍부한 자연식품입니다. 가끔요, 감자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큰일 날 소리입니다. 감자는 무려 GI 지수가 90이기 때문에 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절대 고구마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고구마의 GI 지수는 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옥수수입니다. 여름철에 여러분들 옥수수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요. 옥수수의 GI 지수는 무려 75이기 때문에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단맛보다는 뭔가 새콤한 맛이 좀 강한 딸기라던가 무, 양배추, 오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GI 지수는 딸기는 29, 무는 26, 양상추, 오이는 23으로 낮은 GI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강한 뭔가 단맛보다는 새콤하거나 뭔가 여러 번 입으로 씹으면서 저작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친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GI 지수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몽, 토마토, 배, 사과, 미역, 우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끔 과일이 GI 지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름 과일인 수박, 그리고 망고, 멜론 등은 GI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섭취는 과잉의 당 섭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되 이 탄수화물이 단순당인지 복합당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좋은 탄수화물의 선택은 인슐린의 분비와 식후 혈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식이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앞에 GI 지수 얘기하면서 살짝 나온 단어인데요. 우리가 식이섬유의 섭취는 음식물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냥 쌀밥을 먹는다면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갑자기 인슐린 분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표 식이섬유인 귀리를 같이 넣어서 귀리밥을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 인슐린도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슐린의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일정 시간의 단식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일의 효율이 올라가듯이 인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사 섭취 후 인슐린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최소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4시간의 공복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최소 12시간의 단식을 통한 공복은 우리
체내에 쌓인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질병의 근원인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 그리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깨우는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길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사실 비만과 인슐린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비만의 원인은 우리의 식습관이었고요. 과잉의 단순당 형태의 탄수화물 섭취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비만은요, 다양한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켰는데요. 특히나 그냥 비만이 아닌 복부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어떤 게 생겼죠? 유리지방산을 혈액 내로 유입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오랫동안 나타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혈액 내 고혈당 상태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몸이 비만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우리 이제 혈관, 이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건강한 3가지 습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이었죠.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2가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2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식습관입니다. 좋은 식습관 중에서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탄수화물은 복합당이랑 단순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GI 지수이고요.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흰 쌀밥, 밀가루, 감자, 옥수수 등이 있었고요. 반대로 낮은 음식은 자몽, 토마토, 딸기, 배, 사과, 오이, 우유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일 GI 지수가 조금 높은 음식을 섭취를 했다라고 하실 때는 식이섬유와 같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짧은 단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쉬지 않고 매 시간 먹게 되면요, 우리의 인슐린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굉장히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또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음식을 섭취를 하셨다면 4시간 정도는 잠시 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식 4시간 이후에 최소 12시간의 단식을 통한 공복은요, 체내에 쌓인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비만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바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유니마떼 레몬 진저입니다. 이 제품에 다양한 성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 성분은 예르마 마테입니다. 이 예르마 마테에서는요, 커피에서 발견되는 대표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이 10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예리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입니다.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는 여러 요소들의 이제 사람들의 식욕이라던가 음식 섭취 및 체중 조절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귀리 식이섬유가 300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LC베이스입니다. 유천 단백질과 코코넛 오일을 함께 제공하는 체중 조절 식품이었고요. 두 포당 단백질 27g과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여 포만감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에 이어서 제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의와 관련된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다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방법은 문제를 내는 지금 실시간 댓글 이벤트입니다. 퀴즈를 맞추신 5분께는 이벤트 경품으로 좋은 식습관 형성의 첫 번째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시간 퀴즈 이벤트 당첨자는요, 인터넷 속도 및 개인이 보유한 기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화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당첨자는 담당 부서가 보유한 기기에서 보이는 순서대로 선별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호를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몇 번일까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귀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쌀밥보다는 귀리나 다양한 보리 등의 이 거친 곡물들을 섞어서 드시면 일반 쌀밥을 드시는 것보다 식후 혈당 상승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퀴즈를 맞추신 5분 축하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 활기찬 아침을 깨우는 유니마트 레몬 진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여러분들의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